씻기 전 배 나온 내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모습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덜렁거리는 뱃살까지 사랑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저처럼 살찐 내 모습이 미워지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단기간에 살을 빼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심리학자 임동민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체지방을 감량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랑 세포 건강, 대사 건강, 마음 건강 세 가지를 완성하며 살이 빠질 거고 유지해 나갈 겁니다. 아직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이어트를 미루고 있다면 꼭 시작하길 바랍니다. 저도요, 살과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서 잘 압니다.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건 스스로가 제일 잘 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속아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 맘 편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상태보다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이끌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다이어트는 단순 살 빼기가 아닌 최고의 자기 돌봄이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를 아껴주고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기분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죠.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보고 계신 거잖아요. 나를 위한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일상에는 그런 다이어트가 자기 돌봄이며 셀프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단기간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할 때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우리 이걸 욕심냈다가 그냥 요요로 돌아가서 몸, 마음 다 다쳐봤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심리학 하면 있는 그 자체로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요. 우리 민트니스의 다이어트 심리학은 저와 또 제가 만나고 변화시킨 분들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시작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심리학을 적용한다는 것은 일단 살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마음 관리를 함께 하는 거죠. 거울을 보기 싫을 정도로 살이 찌면요. 일단 나를 긍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는 작가였으니까 내면이 중요한 거지 하면서 때로 다른 활동으로 승화를 하려고 했는데 괜찮다, 괜찮다, 나를 위로하는 생각들 대부분이 그냥 덮어두기였던 것 같아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부어있고 피부는 뒤집어지고 형편없이 접힌 뱃살이 혐오스러운 그 감정은 여전하던걸요. 여전히 부정적 바디 이미지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괜찮다고 나를 속였으니까 열등감이 들 때 더 힘들었고요.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요요를 겪었던 여성분도 밖에선 난 내 스타일로 관리해 라며 실제로 당당하게 굴었지만 실은 아니었대요. 날씬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온 날이면 거기선 이상하게 먹기 싫다가 집에 돌아와서 폭식하게 되고 다른 간식들 찾아 먹게 되고 소화불량 오고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언젠가 또 동기부여 받아서 다이어트 시작할 텐데 아무래도 그 상태의 다이어트는 더 체중과 몸매에 집착하게 되겠죠. 어쩌면 이미 몸과 마음이 아파진 상태일 수도 있고요. 저나 사연 속 여성분처럼 그냥 살찐 게 싫고 남과 비교하는 게 싫은 분들은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그 습관만 키우고 환경을 만들려고만 해도 불필요한 체지방은 원하는 데까지 차근차근 빠집니다. 제가 제시드리는 대로만 하면 우리 마인드도 건강해져서 언젠가 놀랍도록 내가 나를 긍정하면서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걸 굳이 참지 않고도 즐거운 일상을 살고 있으실 거예요. 특히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면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트레이너 출신으로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 이론과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뜬구름 같은 이야기는 저도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연 속 멘티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분인데 작년이었죠. 당뇨 때문에 위험하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저랑 꾸준히 식사와 마인드 관리를 하고 나서 이제는 코칭할 때마다 자주 거울을 보면서 좀 더 이뻐진 것 같은 자기 모습을 인식하는 그 모습이 저보다 어른이지만 굉장히 귀여우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건강검진에서 다 괜찮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사람 하나 살렸다는 연락을 보내오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변화, 새 삶을 안겨주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빠르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분께 똑같이 잘 먹고 잘 움직여서 일단 체중 감량을 하자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분에게 또 내 몸을 사랑할 수 없는 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과 마음을 위해 몸 관리를 잘 병행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다이어트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돌봄이며 마음 관리의 일환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솔직히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면 눈을 가리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이 아파하는 것처럼 방에서 외롭게 울고 있는 것처럼 나를 발견해주고 돌봐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게 제가 믿는 다이어트 심리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 여기에 맞게 살을 빼는 3가지 액션 플랜을 짜드리려고 해요. 먼저 먹는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식욕을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건 강박으로 가지 않게 조절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멘티들은 디저트를 잘 먹고 지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또 맘 놓고 나까지 놓아버리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인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 스스로 직관을 갖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위한 빠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주제에 맞게 일단 살을 빼면서 마음을 챙기는 식단의 컨셉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고 싶은 게 저탄수화물 식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저탄수화물은 체중 감량 식단이다가 아니라 저탄수화물은 자기 회복 식단이다 라고 여겨주어야 하는 겁니다. 회복 식단이라는 건 세포의 기능 회복, 대사 건강 회복, 또 삶의 질을 회복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이 찌고 아픈 이유는 과도한 당이 문제입니다. 제이슨 펑 박사님은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당을 너무 많이 노출시키면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나고 만성이 되면 지방 분해가 안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살은 절대 안 빠지는데 배는 계속 고픈 상태가 됩니다. 참 그런 순간의 마음이 어떨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이유에서 사실상 저탄수화물 식사는 삶의 질까지 회복시키는 식단인 거죠. 한국 사람들의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그동안. 인슐린 문제 일으키고 높아지고. 대한의사학회 협회지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대사질환자가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생채기만 나도 또 기분 좋게 나왔는데 발목만 삐끗해도 그렇고요. 생일인데 배탈이 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사질환을 겪은 뒤에는 어떨까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단순 체중 낮추는 식단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건강 상태 및 식욕까지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자기 돌봄의 첫걸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기호, 건강과 호르몬 등에 따라 필요 탄수화물 양에 맞게 5가지 컨셉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시면 돼요. 글루어트라고 불리는 혈당 다이어트, 당질 제한식, 저탄고지, 저탄건지라고 부르죠. 키토제닉, 카니보어로 구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질 제한식 정도를 강박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유연하게 맞게 하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유튜브 팀키토 채널에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강추합니다. 두 번째로 다이어트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 만들기입니다. 여기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활동 시간에 집안을 밝게 유지해 두는 것입니다. 가능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바인 캠퍼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음식을 더 먹게 된다고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통제력이 좀 떨어지고 식욕에 대한 통제도 같이 떨어지니까요. 자, 두 번째는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비만 관련 학술지 비만 리뷰에서는요, 체온을 너무 춥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내 온도는 약간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날이 슬슬 풀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자신에게 맞게 적절하게 방 온도를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측정 도구 치우기입니다. 건강심리학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거울에 자기 모습을 자주 비춰보는 건 다이어트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오히려 난 안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 뿐입니다. 체중계도 도움이 안 됩니다. 거울을 보고 체중을 자주 재면 마치 다이어트가 잘 될 것 같지만 숫자에 의해 기분과 다이어트 의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경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울 같은 경우는 정말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아니게 만들어요. 칼로리나 영양소로 환산을 하자는 건데 이게 매일 제대로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울질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비추천합니다. 저는 가족이 수술을 마치고 여름 휴가로 계곡에 갔었는데요. 그때도 칼로리 강박 때문에 전자저울을 들고 그 자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한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 도구가 일상의 색과 온도를 지우지 않도록 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은 실로 사실인 듯한데요. 하루 5시간 자는 사람은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15% 많으며 수면 부족은 식사 욕구와 에너지를 조절하는 그 호르몬 생산을 교란시킵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양도 흐트러지고 숙면을 취해도 생체 호르몬 분비마저 원활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또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식욕을 조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수치가 높아져서 지방이 여기 복부에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또 수면과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몸에서 세로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이건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고갈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마음의 뇌고픔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 세로토닌이 뇌의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현대의 위대한 철학자 메를로 퐁티의 메시지를 하나 인용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바로 In my body라는 말인데요. 나는 곧 나의 몸이다. 이 몸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자기 돌봄입니다. 잘 아껴주세요. 다이어트는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뀌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쁘고 힘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이어트 심리학 민트니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